그날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7년간의 노숙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나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나의 대모, 김혜숙 여사의 유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 속에 쌓인 분노의 폭발, 그리고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한 최후의 복수였다. 내 이름은 지은. 23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의 상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것이다. 모든 것은 16살 생일날 시작되었다. 그날 밤, 아버지 민호와 어머니 수지는 나의 짐을 검은 쓰레기 봉투 2개에 쑤셔넣고 서울 외곽으로 차를 몰아 나를 내쫓았다. 넌 우리 가족의 수치야.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의 차가운 말이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나를 반항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아이로 포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잔인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야심가였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교계의 꽃으로 불리는 여자. 나 같은 조용하고 예술적인 아이는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치어리더나 엘리트 딸을 원했다. 시를 쓰는 나 같은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지워버렸다. 그날부터 나는 서울의 거리를 떠돌았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구걸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추운 겨울밤, 비가 내리는 골목길에서 나는 혼자 울었다. 왜 나일까? 왜 부모가 나를 버릴까? 그 상처는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매일매일 그 침묵의 고통이 나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나의 대모, 김혜숙 여사. 그녀는 부모의 오랜 지인으로 서울의 부유한 상류층 출신이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그녀는 부모가 동경하는 세상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깊은 자비심이었다. 나를 길거리에서 처음 발견한 건 그녀의 운전기사였다. 그녀는 나를 데려와 조용히 도왔다. 그녀의 건강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다. 심장병으로 인해 그녀의 저택은 그녀의 감옥이었다. 부모는 그녀에게 나를 도우지 말라고 위협했다. 지은이를 데려오면 우리와의 모든 연락을 끊을 거예요. 그녀는 나쁜 영향이에요.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위협이자 배신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비밀이 되었다. 매달 한 번 그녀의 운전기사가 나를 은밀한 장소로 데려갔다. 작은 카페나 박물관 구석에서 우리는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10만 원을 몰래 건넸다. 그 돈은 그녀의 엄격한 용돈에서 나온 것이었다. 부모가 그녀의 재정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의 실이었다. 그 만남에서 나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상처는 점점 커졌다. 왜 그녀가 나를 공개적으로 도울 수 없을까? 부모의 배신이 나의 고통을 더 키웠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신문에서 접했다. 공공도서관에서 그녀의 부고를 읽으며 나는 세상의 마지막 빛이 꺼지는 걸 느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부모가 그곳에서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역할을 할 테니까. 나는 노숙자 쉼터에서 혼자 애도했다. 그 고독은 뼈를 파고들었다.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쉼터에서 나를 찾았다. 변호사 최 변호사였다. 그는 나에게 흰 봉투를 내밀었다. 김혜숙 여사의 유언 집행 수 한 장.
내가 주요 수혜자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착오라고 생각했다. 아니, 부모의 잔인한 장난일지도. 하지만 그녀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곳에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부모가 플러시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탐욕으로 물들었다. 나를 보는 눈빛은 위협이었다. 이 아이가 왜 여기 있어? 아버지가 으르렁거렸다. 이건 가족 사안이야, 최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고인의 지시예요. 지은 씨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는 유언을 읽기 시작했다. 몇 가지 자선 기부 후 충격적인 조항. 내 남은 전 재산, 집, 투자, 현금 자산 총 100억 원 이상을 사랑하는 대녀 지은에게 남긴다. 방 안이 폭발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그녀를 돌봤어요. 재정을 관리했어요. 이 아이는 7년간 노숙자였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 나는 서 있었다. 그들의 독서를 견뎌냈다. 이미 익숙했다. 추운 밤, 배고픔, 외로움. 모두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나는 생존했다. 그 힘을 그들은 이해 못했다. 그들은 돈을 노렸다. 나는 정의를 원했다. 끝나셨으면 최 변호사가 말했다. 유언을 계속하죠. 그는 리모컨을 들고 벽에 걸린 TV를 켰다. 고인은 더 개인적인 형식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데모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좋아하는 안락이자 부드러운 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부모는 불편해했다. 그들은 법적 문서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심판이었다. 데모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민호, 수진. 내가 죽었으니 당신들이 보상을 기대하며 왔겠지.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진실의 선물을 남겼어. 부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데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은이 태어날 때 세운 교육 신탁금에 대해 이야기하자. 1억 원. 그녀의 대학 교육을 위한 거야.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다. 은행 내역, 출금 기록. 모두 부모의 서명. 이 기록은 당신들의 체계적 도둑질을 보여줘. 골프 클럽 회비, 사치품, 유럽 여행. 당신들은 딸의 미래를 훔쳤어. 얕은 생활을 위해 어머니가 속삭였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치매였어. 하지만 서명은 부인할 수 없었다. 데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리고 16살이 되자, 돈이 바닥나고 질문이 시작되자, 당신들은 괴물이 됐어. 그녀를 반항아로 몰아 길거리로 내쫓았어. 당신들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 진실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패배한 얼굴로, 어머니는 공포에 울었다. 데모는 말했다. 이 유언은 정의야. 빼앗긴 걸 돌려주는 거지? 나는 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슬픔은 멀어지고 데모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지은아,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남겨. 집, 투자, 재단. 이는 복원이야. 훔친 미래를 100배로 돌려주는 거야? 기쁨과 목적의 삶을 살아. 이 그녀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민호, 수진. 당신들에게도 선물을 줘. 선택권 화면에 봉투가 나타났다. 최 변호사가 비슷한 봉투를 내놓았다. 여기 증거가 있어? 은행 기록, 사립 탐정 보고서.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어. 어머니가 흐느꼈다. 선택 하나, 자백서에 서명해. 유산 포기하고 지은에게 사과해.
그러면 증거는 봉인될 거야. 선택 둘. 거부하면 이 파일을 검사에게 넘겨. 감옥에 갈 거야. 비디오가 끝났다. 침묵이 맴돌았다. 최 변호사가 자백서를 내놓았다. 1시간 주겠어요. 부모는 1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의 탐욕 동맹이 무너졌다. 내 탓이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잖아. 내 탓이지. 차, 클럽, 옷, 나는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보지 않았다. 일어나 테이블로 갔다. 가장 용서 못할 건 돈이 아니야? 7년의 시간. 그녀와의 시간. 당신들은 내 시간을 훔쳤어. 나는 문으로 향했다. 자유였다. 그날 오후, 도시가 내 것처럼 느껴졌다. 7년의 무게가 사라졌다.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부모가 서명했어요. 재산은 당신 거예요. 사과는? 아니요. 그냥 서명하고 갔어요. 며칠 후, 쉼터의 편지가 왔다. 법적 사과문. 진심이 아니었다. 항복이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 몇 주, 나는 새로운 세계를 배웠다. 은행가, 투자자들과의 미팅. 하지만 첫 행동은 그녀를 기리는 거였다. 재단 이사장이 되어 그녀의 일기와 편지를 읽었다. 그녀는 이 팀자들의 전사였다. 1년 후, 나는 새 건물 개관식 무대에 섰다. 해숙의 집 노숙 청소년 쉼터. 따뜻한 침대, 주방, 도서관, 직업훈련. 재단의 첫 프로젝트. 군중을 보며 부모를 생각했다. 노숙자, 가치 없는 그들은 반만 맞았다. 나는 가치 없었다고. 내 가치는 생존의 불꽃이었다. 데모는 그걸 봤다. 그녀는 돈이 아닌 믿음을 남겼다. 이제 내 유산은 고통을 약속으로 바꾸는 것. 이 틴 아이들에게 너희는 보이지 않고 가치 없지 않아. 혼자가 아니야. 그건 어떤 돈보다 귀하다.